김광수의 경제데이트 43회 2부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길경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성민입니다. 네, 김광수입니다. 네, 오늘 2부에서는 어떤 이야기 하죠? 지금 대한민국 거의 전 분야에 걸쳐서 이제 미투 운동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미투 운동과 관련된 의미 있는 기사들을 본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미투 운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고 계세요? 뭐 미국에서 먼저 조금 붐업된 것 같아요. 2017년 10월에 이제 미국 헐리우드 여배우들 중심으로 해서 그 굉장히 영화 산업에서 영향을 크게 행사하는 그 큰손 연출가가 있었나 봐요. 이 사람들한테 이 사람한테 당한 여자 배우들이 다 당했다, 너도 당했니, 나도 당했니 막 하면서 이렇게 미국 헐리우드 여배우들 중심으로 시작된 여성들 성범죄 관련된 건데요. 이제 이 경찰, 검찰 등을 통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기존에는 해결이 불가능한 성범죄를 이제 대중들한테 폭로해서 해결하는 그런 취지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시도가 예전부터 계속 있었는데 그 다 묻혔어요. 다 묻혔다가 이번에 2018년 1월경에 이제 현직 검사인 서지혜 검사가 서지혜가 아니라 서지현 검사가 이제 JTBC에 공중파에 출연하면서 직접 이제 미투 운동을 한국에서도 크게 이슈화를 시켰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지금 나도 당했다. 미투 운동이 지금 영화계뿐만 아니라 연극계 최근에 한 3사람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서지은 검사 하고 저기 그 시인 최은미 시인 또 하고 시인하고 또 한 사람 더 있던데 그 뭡니까? 이거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 뭐 한 사람 더 있던 것 같아요. 연극계 김수희 씨가 뭐 저기 그 고발한 사람. 네네네. 그런 분도 계시고 지금 미투 운동에는 지금 SNS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관련해서 또 뭔가 또 시끌벅적한 게 하나 더 있던데.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이윤택 씨가 이제 거기 당사자 가해자로 지목이 된 이제 이윤택 씨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대한민국 연극계를 대표하는 그런 이제 전국급 거물 극단 하나인 뭐 연희단 거리패라는 곳이 있나 봐요. 여기서 수장 역할을 하면서 연극계 대부 역할을 하셨는데 전설적인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래요. 근데 이 사람한테 굉장히 많은 여배우들이 그 성추행과 성폭력을 당했는데 이분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인연이 좀 있는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이분이 이제 또 진보 진영 쪽에서 이런 목소리를 좀 낸 측면이 있는가 본데 지금 뭐 이 미투 운동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진보 보수 상관없이 뭐 거의 대부분의 그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이 지금 다 연루되어 있는 모양인데 이와 관련해서 김어준 씨가 24일 날 그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방송에서 본인이 예언을 하나 한다, 예언할까 한다 라고 오늘 뗀 다음에 이 미투 운동과 관련해서 성범죄 뉴스가 굉장히 많은데 이게 굉장히 사람들 이목을 집중시키기 좋고 뉴스 가치로도 좋고 뭐 진보적인 의제로도 되게 좋은데 만약에 그런 이제 미투 운동과 연루된 사람들 중에 어떤 나쁜 의도를 가진 세력이 피해자들을 좀 준비시켜가지고 뭐 진보 매체에도 등장시키고 뭐 이렇게 하면 문재인 정부 지지자들을 분열시킬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미친놈이네 그거. 그래서 이게 공작의 관점으로 이게 이슈화가 돼서 문재인 정부를 공격을 할 것이니까 우리가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이분이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이제 반발의 목소리가 굉장히 컸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그 의원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인권 문제에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진보 보수 어떻게 관련이 있느냐, 진보적 인사는 성범죄에 연루가 되어도 이거 감춰줘야 하냐. 근데 이런 문제 제기를 하면서 지금 김호준 씨에 대해서는 이거를 이 미투 운동을에다가 정치라는 흙탕물을 집어 던져서 이 동력을 굉장히 약화시키고 있다.
이런 비판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게 지금 이제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성희롱입니까? 성폭행입니까? 성범죄입니까? 예, 다 들어가 있죠. 네. 그럼 이게 형사처벌 네. 지금 대상이 되네요. 네. 네. 그러니까 뭐 공소시효 지난 건 어쩔 수 없지만 지금 뭐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과거에나 당했다 이런 목소리까지도 다 지금 이렇게 노출이 돼서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그 공분을 자아내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경찰에서는 어쨌든 공식으로 3건은 수사를 시작했고 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하고 한 10건 정도가 되는데 어쨌든 수사는 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이게 예전에 이제 이게 좀 크게 그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장자연 사건이 있었죠. 장자연 리스트.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장자연 리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그쪽 분야에 그 문화계 쪽에 종사를 하면서 연예계나 문화계 쪽에 종사를 하면서 이제 성폭행, 성범죄의 대상으로서 이렇게 당한 경우가 있어요. 그걸 거긴 사실 성접대죠. 접대죠. 그러니까 그쵸. 뭐 성상납 플러스 그쵸. 접대. 네. 그러니까 또 그런가 하면 이제 뭐 누구죠? 윤창중 그 징계인가 뭔가 있었잖아요. 저기 저 미국 네. 그 방미 수행할 때 그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또 그 뭐지 김학인가 뭔가 있었잖아요. 법무부 차관 네. 김학인가 네. 그런 것이라든지 또 그 골프 치다가 캐디 그거 한 그 박희태 이렇게 손녀 같아 그렇다 말면서 그리고 또 되게 많죠. 엄청 많죠 지금. 특히 그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뭐 최연인가는 저기 뭐 그 강원도 쪽 국회의원까지 해서 여기자들 성추행하고 무궁무진하죠. 네. 특히 걔네들 새누리당 별명이 성누리당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범죄는 뭐 어떤 문제입니까? 이게 정치 문제입니까? 인권의 문제죠. 인권의 문제. 네. 또 한편으로는 또 어떤 문제라고도 권력형 문제죠. 권력으로 이제 갑질을 하면서 여성들한테 이게 주로 남성들이 여성들한테 가하는 범죄. 예, 그러니까 강력한 갑의 위치에서 이렇게 그 성희롱인데 어떤 그 폭력의 그 대상이 되는 여성 의뢰의 위치에 있는 여성에게 성폭행을 한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그 나라 사회 전체의 이제 그 윤리의 문제죠. 그렇죠. 예. 그 윤리라는 것은 사실은 그 사회에 이른바 그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예요. 사실 윤리 문제는 힘이 있는 사람들. 예. 그러니까 윤리가 강하게 적용돼야 되는 그 나라의 윤리가 바로 서려면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윤리가 바로 서야 돼요. 의뢰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그 강력한 윤리를 요구를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뢰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 성 문제가 문화로 받아들여져요. 문화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경우를 보면 일본의 경우는 뭡니까? 일본을 가면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었어요. 제가 공중파에서 야한. 텔레비전에서 완전히 발가벗고 다 그냥 막 찍고 막 해요. 그다음에 또 매년 수만 명의 AV 나와요. 그러니까 일반 의뢰 위치에 있는 대중들이 하는 의뢰 위치에서 성은 문화로 받아들여지기도 해요.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윤리 문제예요. 윤리의 문제예요. 도덕성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의뢰 위치에서는 이게 성이 하나의 생계 수단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걸로 무언가 바꿀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권의 문제이기도 해요. 의뢰 위치에서 그런 성 문제에 인권적인 문제가 없냐면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그 집창촌이나 이런 데서 옛날 포주들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은 많이 인권 가둬놓고 막 이런 많았잖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있지만 그러나 이 성 문제와 관련된
관련해서 그 엄격한 성문제는 윤리 문제이고 이 윤리 문제를 엄격하게 적용해야 될 대상은 갑의 위치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 나라의 이른바 그 지도층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어떤 그 힘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권력이나 권세를 이렇게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들은. 근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삼성 회장님도 네. 이렇게 동영상이 유출돼가지고 이렇게 진짜 못 볼 걸 다 보고.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권 말할 것도 없고 문화계나 이런 것도 말할 것도 없고 전부 어떤 그 일반 의뢰 위치에 있는 사람들한테 모범을 보여야 될 그런 계층들이 네. 오히려 지금 심각한 그 윤리 의식이 결여돼서 지금 문제가 이제 터지고 있는 거죠. 막 이제 예전 같았으면 다 묻혔죠. 묻혔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성누리당 정권이 성누리당이 정권을 잡았더라면 네. 다 묻혔었겠죠. 지금 근데 뭐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 정부니까 이게 또 크게 확산된 측면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성 문제가 또 이렇게 경제 문제하고 또 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경제 문제하고 예전에 이제 이제 박정희 정권 때. 소장님 예전에 말씀하셨죠. 경제 성장 막 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경제 성장을 하려고 하다 보니 그때 초창기에는 뭡니까 전부 이제 그 봉제, 신발, 가발 순전히 이제 그 작업이 들어가는 대부분이 이제 13살, 14살, 15살, 16살 이 어린 여자애들 다 농촌이나 시골이나 지방에 있던 여자애들이 이제 전부 이렇게 서울이나 수도권 공장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네. 대도시로 또 대도시 공장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뭐 이렇게 착취당하면서 이렇게 뭐 힘들게 일하면서 돈 벌어가지고 이제 시골 고향집에 돈 붙여줘서 동생 학비 대준다든지 부모님 생활비 대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이렇게 정말로 힘들게 살아왔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많아요. 엄청난 숫자예요. 예, 엄청난 숫자예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초창기 때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래서 이제 노동운동도 그래서 일어났고 말할 수 없는 착취를 하고 가두어 가지고 24시간 맞아요. 중에서 막 8시간을 일을 시키고 못 나가게 하고 막 감금을 네. 하고 이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월급도 제대로 안 주고 말할 수 없이 참 문제가 많았었죠. 근데 이른바 이제 그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이 경제 성장을 하는 초기 단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공통적인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네. 예. 그러니까 물론 처음부터 다 그런 걸 따지고 잘 챙겨서 하면 좋지만 어쩔 수, 이렇게 정말로 그러니까 처음 이렇게 경제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왕조적 시대, 봉건적 시대 사고방식. 그러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 이야기가 조금 이제 곁길로 이거 마무리하고 또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먼저 하는 게 낫겠나? 잠시 옆길로 빠졌다가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조선시대는 어떠냐 이거예요. 사대부나 양반가나 어떤 권세가들이. 네. 그러니까 물론 그때는 이제 신분제 사회였고 이렇게 남존여비 뭐 이런 공개적으로 그냥 공식적으로 그게 있었으니까. 그렇게 했다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이거 역시 그러니까 그 사회나 그 국가가 점점 원시 사회로 갈수록 이렇게 야만적이에요. 폭력적이고 야만적이고 이 성 문제와 관련해서 네. 원시 사회로 갈수록 그러니까 조선 시대는 그 정말로 지금 갑질의 정도를 넘어서서 예, 완전히 인권이고 뭐가 없어요. 그런 시대는. 그렇죠. 예.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으니까. 그렇죠. 가축 예. 취급했죠. 그냥 내 자식 낳는 그냥 하나의 도구로 또 생각을 했고 뭐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네. 그다음에 사대부가 가면은 당연히 기생이 이렇게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거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하나의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으로 이렇게 치부를 해버리면 하지만 일단 성과 관련된 윤리 의식이랄까 윤리적인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의 발전 정도에 비례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 한국은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에 비해서는 성과 관련된 윤리적인 어떤 사회적 수준이 아직 형편없어요. 그렇죠. 네. 형편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지금 그 개도국 수준의 후진적인 이 이른바 갑질의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행태들이 사고방식 자체가 아예 변화할 기회가 없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대책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대 자체가. 예, 세대 자체가. 네.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도. 그러니까 이건 정말로 물갈이에 얘는 방법이 없어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이제 70년대, 80년대로 넘어 들어오면 그 이야기로 돌아오면 네. 그 여공들이 이렇게 쫙 와가지고 어쨌든 처음에는 이제 어리니까 공장에서 이렇게 막 일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제 산업 구조가 확 바뀌어 버린다 이거예요. 중화공업으로. 중화공업으로 넘어가는 시기죠. 넘어가니까 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13살, 14살, 15살 때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 공장이나 대도시 공장으로 상경해 가지고 올라왔던 어린 여자애들이 거기서 이제 4, 5년 일하면 다 이제 20살 안 차게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다 실업자가 돼 버리는 거예요. 뭐 어디 갈 데가 없어요. 네. 고향으로 갈 수도 없고 그다음에 서울 생활이 어쨌든 대도시 생활에 이제 좀 이렇게 익숙해 있고 대도시에 있고 싶고 또 있어야 여기서 새로운 또 일자리를 찾고 싶고 근데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요 여자가. 네. 근데 역사적으로 여자들이 이렇게 먹고 사는 게 그 가장 원초적이고 그 생계 수단은 성매매예요. 역사적으로. 인류 진화적으로. 예, 그래요.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그런데 경제 성장을 하면서 대도시 지역,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에 특히 공단 지역이나 이런 데 대학 가고 뭐고 그냥 할 것 없이 온갖 종류의 술집과 온갖 유형의 사창가들이 생겨나요. 네. 그때 임신매매도 굉장히 많죠. 네,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공급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시대는 그렇게 살아온 시대. 예를 들어서 전쟁 때는 어떠나요? 죽는 것보다는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그 성폭행을 당하고 사는 게 더 낫죠. 죽는 것보다는. 네.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 성과 관련된 의뢰 문화의 한국 사회에서 이 갑질과 을로 나눴을 때 을에서도 그게 일반적으로 그냥 받아들여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행포나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당연하게 받아들였고 한편으로는 이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제 그 왕조 시대 때 사고 방식이나 아니면 정말로 기득권적인 그런 사고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검사들을 봐보세요. 검사들은 뭐 합니까? 검사들은 견제를 안 받잖아요. 하루 종일 하는 거 1년 360을 하는 게 맨 도둑놈 범죄 뭐 사기꾼 강도 이런 것만 보거든요. 그렇죠. 네. 보고 그거 수사하거든요. 그다음에 검사가 예를 들어서 어디 부임을 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 먼저 하세요? 제가 얘기 듣기로는 어디 부임하면 그 술자리에 딱 가는데 거기에 호족들이랑 지역 유지들이랑 사람들 로타리 클럽에 나오는 광고 좀 낀다는 사람들 다 모아다가 술 먹고 룸사롱 가고 그래요. 그 지역에 이른바 토호 세력들이 토호 세력. 영감님 오셨다라고 이렇게 환영하고 그다음에 그 지역의 토호 세력 중에는 또 그 큰 술집을 경영하는 그런 건달들 이렇게 피로를 풀어드려야 되고 그 영감님이 이렇게 피로 풀어드려야 되고 판사도 마찬가지예요. 검사뿐만이 아니라 판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판사들도 맨 1년 360일 보는 게 맨 도둑놈 뭐 하는 거 그다음에 사기치는 놈 뭐 이렇게 이런 것만 보는 거예요. 그거. 네. 그러니 첫째는 얼마나 스트레스 쌓이겠어요. 그다음에 좋은 직업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같은 도둑놈이 되고 같은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도둑놈으로 보고 사기꾼으로 봐요. 잠재적 범죄자. 네, 그렇게 봐요. 네. 그렇게 돼버려요. 직업 특성상. 네. 그다음에 그런데다가 이제 생사 여탈권 거의 어떤 면에서 보면 갑 중에서도 최상의 갑의 위치에 있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성상납이나 성접대에 대해서 동감할 것 같아요. 그냥
그냥 당연한 걸로 생각을 받아들여요. 근데 그게 그런 것들이 이제 그 갑의 위치에 있다 보면은 이게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그 연예계의 대부로서 갑의 위치에 있다든지 네. 뭐 이렇게 검찰이나 뭐 파문사나 정부 관료나 정치인이나 이런 데서 갑의 위치에 있는데 이게 그 처음에 자기가 딱 갔을 때는 그게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엄청 충격 먹고. 네, 충격도 먹고 나는 안 합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빠져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 나중에 이제 점점 시간이 가면은 그런 적이 한 번, 두 번 이렇게 되다 보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일상적인 일이 될 것 같은데요. 경계선을 넘어가요. 경계선 구별을 못 해버려요. 네. 넘어서서는 안 될 선을 넘어 그 선 자체를 인식을 못 해버려요.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그러니까 검찰의 그 누구죠? 서지현 변호사? 서지현 검사? 예. 그러니까 무슨 검사장인가 뭔가 하는 놈이 그 구분을 못 해버린 거예요. 경계선을. 그 자리에서 술 취해가지고. 그냥 네. 술집 가서 해야 될 짓을 네. 자기 후배 여검사한테 그 짓을 해버리는 거예요. 대부분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했던 선거문제 보면 다 그런 유형인 것 같은데요. 똑같아요. 그건 네. 진보 보수 이념은 관계없고 어떤 분야에 관계없어요. 다 똑같아요. 네. 경계선이 없어져 버려요. 세대 자체가. 네, 경계선.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 이른바 그 보수국 언론 중에 한 그 언론사를 제가 친구를 만나러 친구를 만나러 갔는데 엘리베이터를 잘못한 거예요. 원래는 그 엘리베이터가 작동을 보통 때는 안 해요. 그냥 그 하루에 그 일주일에 몇 번만 그것도 오후나 몇 번 한두 번만 작동을 해요. 근데 이상하게 저는 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 신문사 사주 회장실로 가는 전용 엘리베이터를 탔던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관리하는 사람이 잘못 그걸 안 꺼놨든지 아니면은 회장이 바로 올라갔든지 뭐 그랬겠죠. 근데 제가 그걸 탄 거예요. 타갖고 이제 탁 내렸어요. 꼭대기층에. 근데 회장실이 전부 빨간 주단으로 쫙 깔려 있고 레드카펫으로 딱 깔려 있고 근데 여자 비서가 7명인가 10명 굉장히 많아요. 7명인가 제가 그때 이렇게 세봤더니 한 7명으로 기억을 하는데 7명인 것으로 7명이 완전히 그 뭐라 할까 거의 비키니라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그냥 이렇게 고개만 살짝 내리면 그냥 빤스가 다 보일 정도고 가슴이고 뭐 그런 식으로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주 회장이 성 스캔들에 걸렸었어요. 보통 큰 언론사들은 거의 다 있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을들의 이렇게 하나의 그 이제 그 삶 속에서 그냥 뭐 술집 가서 술 한잔 마시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또 뭐 이렇게 성매매하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의 또 어떻게 보면은 그게 그 경제적인 어떤 뭐랄까 그게 성문화 아까 말씀드린 뭐 물론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좀 그 윤리 의식을 의리 세계에서도 그런 성에 관한 이렇게 윤리 의식을 좀 더 이렇게 강하게 좀 뭔가 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윤리 의식을 갖게 한다든지 하는 그러니까 문화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게 사실 소장님 말씀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게 그게 괜찮다는 말씀이 아니라 아니죠. 그 개혁의 시작이 위에서부터 돼야 밑에까지 맞춰지는 거지. 밑에 사람들을 아무리 일본 보면은 그 우키요라는 게 있어요. 그 성 그 있잖아요. 그 그림. 에도 시대 때부터 이렇게 그걸 문화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나라에 따라 그런데 그 유럽 같은 경우도 그렇죠. 네덜란드라든지 이런 데 가면 공창이나 이런 거 보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쨌든 간에 하나의 생계 수단이기도 하니까 그걸 이제 그 사회가 그걸 인정을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는 법으로 정할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 이번에도 이런 것과 관련해서 특히 이제 페미니즘 관련된 사람들이 여성을 상품화하는 뭐 라운드 걸이라든지 사실 이게 현재 직업인데 그런 직업 여성들에 대해서 오히려 이게 그 당사자들은
사실 기분 나빠하고 권리가 침해받는다고 생각한다라는 또 반론들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라운드 거리라든지 네. 아니면 좀 뭡니까 레이싱 거리라는 이런 것은 본인들이 그거에 대해서 싫어한다는 안 하면 그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강요할 수는 없어요. 네. 안 하는 사람을 하라고 강요하면 그 문제가 되죠. 근데 본인이 직업으로서 내 여기서 좀 뭔가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그건 막을 수도 없어요. 네. 다만 이제 그 한국 사회에서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네. 이게 무슨 이렇게 빠돌이들처럼 어떤 진보나 보수나 그런 무슨 진영이나 정치적인 힘겨루기나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 뭐 이렇게 그런 문제가 아니고 네. 정말로 그 구시대적인 한국 사회의 갑질들의 구시대적인 어떤 그 윤리의식이 전혀 없는 어떤 그 넘어서야 될 경계선이 어디인지조차도 구별을 못할 정도까지 무감각해져 버린 기득권. 기득권들의 그 범죄 행위죠. 네. 예. 그러니까 근데 여성 인권 문제 같은 경우만 해도 여성의 참정권이 1930년대 미국에서 이렇게 시작됐죠. 네. 그러니까 벌써 역사적 시간적으로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네. 그러나 하여튼 지금부터 한 80년 전 90년 전에 이제 참정권이 이렇게 인정되기 시작. 그 전에는 그런 서구 사회도 여성은 그 남존민비죠. 네. 예. 네. 완전히 그 어떤 귀족 문화라든지 기득권들의 어떤 놀이개, 뭐 이런 수단으로서 이렇게 생각이 되어.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와인스타인이라는 그 영화 제작자도 보면 사과문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자기가 일을 했었던 60년대, 70년대는 다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런 분위기여서 자기도 그냥 이게 나쁜 건지 모르고 했던 거고 미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변명의 소지는 없죠. 그 다음 날에 이제 바로 그 뉴욕타임즈 고소하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조금 또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SNS에 이 범죄 사실을 공표를 하면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여부를 떠나서 무조건 이건 명예훼손죄에 걸린대요. 그래서 이게 일단 공개를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무조건 명예훼손죄 걸리고 벌금이나 실형을 받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그게 이게 지금 그 짓을 하는 이 갑질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그렇죠. 그 룰을 정해놓기 때문에 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목소리도 못 내게 지금 거죠. 그러니까 1930년대에 일어났던 여성 인권이나 참정권 운동, 페미니즘 운동,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점점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유럽에서 1960년대, 70년대 이렇게 확산되어 오고 2000년대 들어와서는 이제 직장 내 성희롱 문제까지도 이렇게 문제가 될 정도로 이렇게 어떤 그 구미 국가에서는 어떤 갑질을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한테서는 말할 수 없이 엄격. 그렇죠. 그런데 클린턴 같은 경우도 이렇게 됐고, 그러니까 그게 일반 의의 세계에서도 그런 성희롱은 이렇게 범죄 행위로 이렇게 될 정도로 어떤 그 나라의 어떤 그 사회적 의식 수준이나 문화 수준이나 어떤 윤리 의식 수준이 높아졌는데 한국은 이제 그런 문제들이 제기되는 상태의 시작이에요.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죠. 이걸 지금 이렇게 과감하게 이렇게 그 고발하고 이렇게 공개하고 고발하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응원하고 격려하고 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지. 네. 오늘 미친경이처럼 이게 무슨 누가 음모를 한 거 아니냐, 공작을 하는 거 아니냐, 우리 누구님이 이렇게 또는 뭐가 이렇게 공격을 분열을 어쩌고저쩌고 하는 미친경 같은 소리를 해버리면. 진짜 황당하더라고요. 딱 네, 홍준표 씨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홍준표 씨는 민주당이 자한당을 음해하기 위해서 시작했다고. 자한당은 원래 성누리당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계기로 해서 홍준표가 됐든 아니면 민주당이 됐든 뭐 어느 당이 됐든 아니면 검찰이 됐든 법원이 됐든 아니면 기업이 됐든 문제를 이렇게 그 올바른 방향으로 해결하고 그 여성 인권이라든지 성 범죄나 성 그 폭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문제를 이렇게 풀어가도록 해야지 이 문제를 계속 그 자기들이 어떤 그 밥그릇 싸움이나 기득권 진영 논리는 말도 안 되는 황당한 문제로 이렇게 해버리게 하게 되면 황당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한국에 지금. 그게 진실을 고백한다. 그래서 내부 고발이다. 이런 것들이 지금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오히려 더 피해를 받아버리니까 엄두를 못 내죠.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이렇게
사회 전체가 어떤 그 윤리 의식을 강조하고 그다음에 이런 범죄 행위들에 대해서는 특히 갑의 위치에서 그런 범죄 행위를 한 자들에 대해서는 조져버려야 예, 완전하게 확실하게 조져놓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진영 논리나 무슨 이렇게 아까 말한 무슨 공작이라고 하면 지난주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제 저기 댓글을 봤더니 어쩌다 이렇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대안이 뭐냐 저쩌고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두 가지 이야기를 했었죠. 네. 추가로 조금 더 이야기를 이렇게 해보면 그럼 이것과 관련해서 그러면은 지금 이제 고발한 사람들이 그럼 너 대안이 뭐야? 고발한 사람들이요? 고발한 사람들한테 너 대안을 말해야지. 그거하고 똑같잖아요. 네. 네가 대안을 말하면 네가 대안이 없으면 너 송고발을 하면 안 돼. 폭행당했다거나 추행당했다고 고발하면 안 돼. 이런 말이란. 비판도 하지 마. 같잖아요. 똑같은 말이죠. 그다음에 그 아이돌 가수 BTS 있죠. 네. 방탄소년단. 네. 방탄소년단들이 이제 그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이제 또 뭐 이렇게 그 관심을 끄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친구들이 그 가사에 어떤 사회성 있는 가사를 많이 쓴다. 그래서 우리 젊은 청소년들은 그냥 이렇게 의미 없는 교육에 시달리고 있고 미래가 안 보이고 암울하고 어른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어른들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고 우리는 아무런 결정권도 없고 이런 식의 어떤 그 문제성 있는 발언을 이렇게 가사로 했기 때문에 그게 인기가 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네. 그러니까 매력의 포인트가 좀 더 추가되는 상황 아닌가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그런 말은 사실은 그 방탄소년단이 그 말을 처음 한 건 아니죠. 이미 그렇죠. 수만 번, 수백만 번 그냥 오래전부터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왔죠. 서태지도 해왔고. 통해서. 그런데 방탄소년단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떴다라는 건 설득력이 없죠. 많이 없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말을 가사를 썼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또 빠돌이들한테 좀 물어보는데 그러면 방탄소년단도 BTS도 니네들 대안이 뭐야? 대안이 없으면 그런 가사를 쓰지 말고 노래를 하지 마라 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안 없이 왜 그런 비판을 해? 그렇잖아요. 네. 방탄소년단한테는 감히 그런 말을 못 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팬클럽의 화력이 장난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공작이다 음모론이다 어떤 그 진영 논리다 진보다 보수다 웃기는 소리예요. 지금 이렇게 윤리의식이나 윤리 문제는 뭡니까? 이게 무슨 진보 보수로서 윤리 문제가 결정나는 겁니까? 그렇죠. 아니죠. 뭘로 결정납니까? 그 사회의 상식과 합리로서 결정이 나는 거죠. 네. 그 사회의 상식적인 수준과 그 합리적인 사고 방식에 의해서 그 사회의 윤리의식이 결정되는 거예요. 지금 소장님 말씀은 거기에 무슨 진보 보수나 무슨 공작의 의미가 필요합니까? 21세기가 되면서 지식정보화 시대가 굉장히 진행되면서 상식과 합리의 수준이 굉장히 많은 수준 올라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상식과 합리적인 그 사고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확산되고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이제 표면화되는 거예요. 네. 표면화되는 거예요. 그 사회적인 압력이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네. 이런 사회적인 압력에 대해서 지금 이제 말하자면 그걸 공작이나 음모론이나 진영 논리 무슨 진보 보수는 말도 안 되는 구시대적인 시대착오적인 이야기 다음에 무슨 대안 없으면은 대안 없이 비판만 하는 건 비판하지 말라고 그러면은 촛불 집회에는 대안을 가지고 무슨 촛불 집회한 거 대안이 뭐였습니까? 촛불 집회는 대안 가지고 이렇게 촛불 집회 한 겁니까? 박근혜 퇴진, 네. 최순실 구속 그것이 대안이었나요? 그냥 목소리였죠. 그냥 비판이었죠. 예. 비판이었죠. 네. 예, 권력형 부정부패는 비판으로서 그 비판에 의해서 쫓겨난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러면은 그걸 쫓아낸 다음에는 뭘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촛불 집회에서 촛불 참가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그게 뭐 공론화에서 없죠. 어떤 목소리 나온 적은 없죠. 없어요. 네. 예, 그럼 그 촛불 집회도 대안이 없이 했으니까 그건 하지 말았어야 될 것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네. 예. 그러니까 그
정말로 그러니까 이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이라는 나라도 이제는 시민 사회가 상당히 이제 많이 성숙해 와가지고 전문화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갑질을 하는 기득권 계층이 이제 시민 사회의 수준을 못 따라간다 이거예요. 네. 오래전에 역전이 일어났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스개 완전히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이제 이 기득권에서 일어난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 참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이 지금 시간을 두고 하나씩 지금 이제 부딪히고 터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저항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런 어떤 한국이라는 나라의 어떤 역사적인 또는 사회의식적인 문화적인 어떤 그 윤리적인 어떤 변화를 전혀 모르고 오로지 진보 빠돌이 아니면 보수 수구 꼴통 뭐 이런 그 진영 논리나 이념이나 자기들 자기 밥그릇에 따라서 집단 패거리로 이렇게 일반 그 시민사회의 어떤 어떤 변화라든지 어떤 그 의식 수준이나 지적 수준을 이렇게 뭐라 할까요? 매도를 해버리는 그런 행위들이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마지막 발악으로 보여요. 이런 구시대의 마지막 발악으로 보여요. 네. 뭐 이런 정도로 하죠. 네. 오늘 김광수의 경제데이트 43회 2부에서는 요즘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미투 운동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를 해봤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또다시 이제 세대교체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순신 프로젝트가 빨리 조금 붐업이 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시작하게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뭐 이순신 프로젝트를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이순신 프로젝트에 공감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직 뭐가 뭔지 몰라서 공감하지 못하신 분도 계실 거고 그러나 이순신 프로젝트는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민사회가 주도해서 정치 개혁을 이뤄서 한국 사회의 이런 전반적인 모든 부분의 어떤 세대 교체를 이뤄서 한국 사회를 바꿔가자. 21세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한 나라로 만들어 가보자. 모두가 더불어서 지속 가능한 형태로 그런 나라를 만들어 가보자라는 이제 정치 세력화 운동입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는 그냥 으쌰으쌰만 하는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당연히 나라를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별로 그 나라를 경영할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을 키워야 됩니다.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준비를 위해서 정책 아카데미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 집단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정책 아카데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정책 훈련을 쌓으셔서 정책 능력을 키우시면 누구라도 시민사회에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나라와 어떤 국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정치인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또는 내가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뭔가 그런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일조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책 아카데미가 어떤 것인지는 궁금해하실 분들이 이렇게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직접 근데 참여하시면은 더욱더 좋지만 한번 와서 구경이라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신 분이 계시다라면 한번 그 청강을 신청을 해서 와서 한번 구경 한번 해보세요. 구경해 보시고 나서 정말로 이게 필요하겠구나. 이게 나라를 바꾸는데 큰 기여를 하겠다. 바꿀 수 있겠구나라고 이렇게 판단이 서시면 그때 참여하시려도 좋고 청강을 해봤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걸로는 나라를 바꿀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하신다라면 또 거기서 그만두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그 정책 아카데미나 이순신 프로젝트나 정책 아카데미에 좀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지고 참여 내지는 경험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김광수의 경제데이트 43회 2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순신 프로젝트 정책 아카데미는 평범한 직장인, 가정주부,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 교수, 대학생 등 다양한 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순신 프로젝트 정책 아카데미에 참여하게 되셨나요? 제가 영남 1기에서 정책 아카데미를 수료한 송모진이라고 합니다. 그 이순신 프로젝트를 참여한 이유는
이게 간단한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이거 말고는 답이 없다. 정말로 이거 말고는 답이 없다는 그 하나 딱 심플한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저는 서울에서 할 때부터 참석을 하고 싶었지만 이제 학생이었기 때문에 미루다가 이제 영남에서 참여를 했는데요. 그 아카데미 참여하기 전에 조금 더 먼저 살짝 거슬러 올라와서 소장님을 알게 되었을 때가 2011년 그 제가 학교에서 그 학고사 기자를 할 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소장님을. 근데 그때는 사실 지금 말하는 이제 그 보수와 반민주 세력의 반대편에 서서 올바른 것과 정의와 민주적인 것의 그 가치를 외치는 게 이 세상의 균형을 맞추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좀 앞뒤 안 가리고 물불 안 가리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기사로 쓰기도 하고 그것만이 옳다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좀 군대를 갔다 오면서 좀 그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고 좀 쉬는 그 기간 동안에 좀 더 그 김강수 소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것들이 어떤 의미였겠구나라는 거를 좀 알게 되면서 저는 이제 그 김강수 경제연구소에서 이제 공부방부터 참여를 하면서 이제 아카데미에 왔습니다. 그래서 좀 지금은 이제 100여 명 됐지만은 정말로 이제 딱 2020년을 목표로 우리가 그 좀 더 파급력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과 그 같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노력할 수 있는 그 오늘이 그 첫 번째 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